일단 오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막막파트 홍민경입니다. 오늘은 이제 DME에 대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제를 준비한 이유가 어떤 치료에 있어서 늘 새로운 게 유일한 선택지가 아닌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목차는 다음과 같은데 그중에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저번에 제가 DR 치료 트렌드 발표를 할 때 너무 주사에 치중을 한 것 같아서 이번에는 보다 비수술적 치료 중에 레이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DME가 뭘까 하고 보시면은 이제 학생 선생님도 계시니까 DME는 간단하게 말 그대로 당뇨 환자에서 다이아베틱 마큘라 이데마, 즉 마큘라 이데마 황반 부종이 생기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20년 이상의 당뇨에 이완된 환자에서 약 30%가 DME를 보이는데 여기서 DME가 모두 시력 감퇴를 동반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ETDRS에서 단순히 부종이 있는 것과 달리 시력 손상 가능성이 높아 치료 대상이 되는 황반부종을 유의 황반부종, 즉 CSM이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공 선생님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서 여기 짚고 넘어가자면 DME는 신생혈관처럼 PDR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라 DR의 어느 시기에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다만 DR이 진행을 할수록 마큘라 에데마 빈도는 급증하는데 마일드 MPDR에서는 2에서 6%, PDR에서는 70에서 74% 정도 황반부종이 발견되게 됩니다. 그래서 DME는 당뇨병의 이환 기간, 그리고 DR의 심한 정도, 그리고 불량한 혈당 조절, 고혈압, 고지혈증 등이 모두 발생과 연관이 있습니다. 발병 기전이 어떻게 되냐 간단히 보시면 가장 먼저 만성 고혈당에 따른 미세혈관 이상 및 폐쇄가 주요 병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망막 혈은 2차적으로 망막 및 주변 조직에서 다양한 성장 인자를 분비하게 하는데 그중 VGF는 내측 혈액 망막 장벽의 폐쇄 기능을 초래하여 세포 간질액을 축적해 마큘라 이데마를 야기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망막 모세혈관에서 인터루킨이나 루코시타시스, 프로스타글란딘 등을 매개로 한 염증 반응도 부종의 발생과 관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모식도로 보시면 당뇨로 인해서 이스케믹 체인지로 VEGF가 증가를 해서 혈관벽의 투과성이 증가합니다. 이 과정에서 혈액 내 성분이 망막으로 이제 새어나오게 되면서 황반 부위에 액체가 축적되는데요. 그 결과 망막이 두꺼워지고 중심 시력이 저하되는 DME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치료 같은 경우에는 발생 기전에서 인플레메이션을 막기 위해 스테로이드 치료가 가능하고 VEGF를 줄이기 위해 안티VEGF 주사, 그리고 리키지를 줄이기 위해 레이저가 치료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가장 먼저 안티VEGF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ME 치료에 의해서 안티VEGF 치료는 어, 이게 원래 영상인데 영상이 안 되네요. 그래서 안티바이오틱 치료를 말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사실 저도 당뇨 환자가 와서 OCT를 찍게 되면은 환자가 이제 OCT를 찍어서 딱 부었다 하면 주사 치료를 먼저 생각하고 시행을 하게 됩니다. 망막 허혈로 인해서 망막 조직에서 분비된 VEGF는 망막 혈관 노출과 황반 부종을 일으키는데 VEGF를 상쇄시키는 안티 VEGF는 저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DRCR 미국의 다기관 임상연구 네트워크인 DRCR의 프로토콜을 통해서 DME 치료 역사를 간단히 보셔도 레이저 치료가 주 치료였지만 그 이후에 안티브이지프인 주사가 주 치료가 되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레이저 치료가 스탠다드 치료였지만 현재 주사로 넘어가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대규모 연구에 있어서도 레이저 치료보다는 주사가 효과가 뛰어남을 입증하면서 1차 치료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환자를 치료할 때 있어서 주사를 많이 맞기 위해 환자가 계속 방문을 해야 되고 돈도 시간도 많이 들고 주사가 기존 치료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을 주목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스테로이드 치료가 있는데요. 스테로이드 치료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유용한 치료인데 이게 항염 효과와 더불어 VEGF의 강력한 기량작용을 보이게 됩니다. 다만 이제 DRCR의 프로토콜에 비해서 트리암 주사분이 주사 후 1년까지는 레이저군보다 시력이 더 우수했으나 백내장과 안압 상승 합병증이 작고 2년 후에는 불량한 시력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런 합병증을 계산하기 위해서 덱사메타존 임플란트, 즉 오조덱스를 도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는 백내장 및 안압 상승의 측면에서 트리안보다 안전하고 주사에 반응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 고려할 수 있는 치료입니다. 다음은 레이저입니다. 이제 원래도 레이저가 경우가 주사에 조금 밀려나긴 했지만 원래 효과가 검증된 최초의 치료법이었습니다. 포컬 레이저는 넓은 의미로는 PRP와 대비돼서 마큘러 이데마에 대한 광응고 치료를 의미하고 좁은 의미로는 격자 레이저와 대비돼서 국소 부종에서 미세혈관류를 선택적으로 광응고하는 치료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포컬 레이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노출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레이저 치료를 함으로써 노출을 막는 게 포컬 레이저고요. 크게 이제 레이저는 포컬 레이저와 그리드 레이저가 있는데 먼저 포컬 레이저는 아까처럼 미세혈관류의 노출점을 직접 폐쇄하는 거고 격자 레이저는 황반 중심부를 피해서 부종이 있는 부위 망막 전체에 일정 간격으로 레이저점을 배열하는 일시적으로 파괴하고 RPE 세포를 증식시켜서 다시 튼튼한 장벽을 회복하는 게 목적이 됩니다. 레이저의 역사를 보시게 되면은 원래 얼마나 중요한 치료였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모디파이드 ETDRS 레이저 치료는 ETDRS에서 확립된 황반부 레이저 가공고수를 덜 침습적으로 변형한 방법으로 프로토콜 A를 통해서 레이저가 혈관 누출을 억제하고 시력 손실을 예방해서 논 CICSM에도 유효한 치료임을 증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프로토콜 B는 스테로이드와 레이저를 비교한 치료인데 스테로이드가 단기 효과는 있지만 장기적 안정성이 레이저보다 떨어지는 결과를 보입니다. 따라서 레이저가 표준 치료로 남아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지만 이제 프로토콜 I에서 레이저와 주사를 비교를 하면서 결국 주사가 더 레이저보다 효과가 있음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주사가 레이저를 대체하는가 하는 흐름이 점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리드2 스터디를 보시면은 라니비주맙과 레이저와 병합 치료를 비교를 하는 건데 주사가 DME 환자에서 최소 2년간 시력 개선 효과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레이저 단독고는 시력 향상 효과가 거의 없었지만 시력이 지나면서 이제 일부 회복을 하였습니다. 다만 장기 추적 시에는 결국엔 병합 치료가 황반 두께 감소 효과도 크고 주사 횟수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시사하면서 주사와 레이저 치료의 병합 치료의 장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프로토콜 T는 주사 종류를 비교하면서 시력이 낮을 경우에 플리버스트가 우세함을 보여주는 건데 여기 메소드에서도 24주 이상 지속되는 DME에서는 결국 레이저를 시행을 했고 결국 아플리버세트, 베바시즈마, 라니비즈마 각각 50% 정도로 레이저를 시행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팔로업이 잘 되는 스터디 세팅에서도 상당수가 레이저 치료를 필요로 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치료를 하는 리얼월드에서 레이저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토콜 V 같은 경우에 부제를 자세히 보면은 New Is나 OS Best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력이 좋았던 CSME 환자들을 쭉 지켜본 군에서도 치료 없이 상당수에서 시력이 잘 유지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잘 세팅된 클리니컬 세팅이고 옵테인 스터디라고 실제 DME 환자에서 라니비주맙의 실제 임상 치료 패턴과 결과를 관찰한 다기관 연구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리얼월드 데이터에서 시력이 좋았던 DME 환자들이 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1년까지 상당히 좋은 시력을 잘 유지했습니다. 이 결과는 시력이 좋은 DME의 경우 부었다고 무조건 치료할 게 아니라 시력의 변화를 살펴보면서 관찰하고 시점을 정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는 반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주사 치료를 하지 않고 경과 관찰을 하는 게 무조건 좋을까요? 그래서 이거를 보기에 잠깐 환기를 하자면 20년도 3월 11일 WHO가 코로나 상황의 팬데믹이라고 명시한 날입니다. 이제 이날을 기점으로 급격히 병원 내원 횟수, 신환도 감소했고 주사 또한 감소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방문 및 주사 수가 감소를 하며 실제 환자들의 시력은 모두 감소를 하였는데 질병별로는 DME, AMDS 특히 감소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환자들의 방문 간격이 늘어나면서 시력 저하와 OCT상 해부학적 소견이 악화되는 걸 뚜렷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치료 수능도가 떨어지게 됐을 때 주사에만 의존하는 치료는 황반보정뿐만 아니라 DR의 악화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결국에 참고하는 스터디에서는 주사가 훌륭한 효과를 보이는지 확실은 한데 여기서는 너무 이상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인젝을 하는 그런 세팅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리얼 월드에서는 팔로 로스가 되는 경우도 많고 제 스케줄이 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환자들이 입원 치료 등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해 8번에서 9번, 2년 동안 15번, 16번 등 최소 8회 이상의 인젝션을 가지게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환자들한테 그렇게 하자고 하면 환자들이 잘 안 하십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진단되고 첫 4개월 동안 3번 이상의 인젝을 맞게 되는 경우에는 31.2% 정도만으로 보고된 바 있어 클리니컬 트라이얼과 리얼월드 세팅 간의 괴리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환자들에게 매달 주사를 오게 하는 거는 환자뿐만 아니라 이제 의사에게도 큰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칼 레이저의 역할이 결국에 중요해지는데 ETDRS 연구에서 레이저는 중등도 시력 저하 위험이 약 50% 정도 감소시켰고 7% 환자에서는 시력 개선을 보였고 40%는 3줄 이상의 의미 있는 시력 보정을 나타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 중요한 리얼월드 세팅에서 연구에서도 레이저를 시행한 환자가 65% 이상 롱텀하게 0.5 시력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주사를 함께 사용하면서 외래 항문 횟수를 줄일 수가 있었고 결국에는 이제 레이저가 리얼 월드에서 클리니컬 세팅 간의 괴리를 줄이고 레이저와 주사를 함께 적절하게 사용함이 유지 및 전반적으로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레이저의 단점을 관가할 수가 없는데 특히나 저희가 이제 이쪽 황반 보니까 조금만 치면서 조심 쉬었다고 생각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스카이 사이즈가 커지면서 중심 시력이나 시야, 색각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 나중에 이제 보시고 놀랄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그러한 레이저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비교적 최근 개념의 레이저에 짧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서브셋 솔드 레이저가 있는데 이전에 말씀드린 포칼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보이는 병변이 미세혈관료를 직접 조준해 태우는 방식인 반면에 서브스레스 홀드 레이저는 염증 대사 이상 등 보이지 않는 병리를 완화하기 위해서 RP층을 간접적으로 자극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ETDRS 레이저와 유사한 치료를 보이면서도 얘가 전반적으로 안정성이 있어서 그 망막의 부수적인 손상도 있고 그래서 훨씬 조금 안전한 쪽으로 유망한 치료법으로 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나빌라스 레이저라고 내비게이티드 레이저인데 이것도 원래 영상이 있는데 제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기반으로 디지털 맵을 생성하고 이 위에서 일부 그 계획된 부분이 있어서 레이저를 조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의 안정성과 유효성도 기존 방식이랑 동등하거나 뒤지지 않았고 주사 치료를 병용하게 되면은 단독 요법에 비해 필요한 주사 횟수가 유의하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스팟의 그 배치 영역과 패턴을 사전에 계획을 할 수가 있고 컴퓨터화된 내비게이션을 활용할 수가 있어서 시술 기간도 효율적이고 더 깔끔하고 균일한 스폿을 적은 불편감으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번 발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은 환자의 결국 어떤 게 더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치료가 환자와 의사의 소통인데 저희 실제 상황에서는 환자의 치료가 다른 모든 것을 고려하고 환자에 따라 개인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가 이렇게 오시면 뭔가 잘 안 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분들이 꽤 많은데 그런 환자를 주사로 끌고 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주사를 한 번 맞을 때 적어도 15만 원 이상을 맞으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경제적인 버든을 줄여주면서 팔로 로스를 줄이고자 하는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그럴 때 도움이 가장 되는 게 레이저입니다. 네, 주사가 물론 훌륭하게 맞고 저도 거의 다 주사를 하긴 하지만 무조건 그게 옳은 거는 아니라는 사실을 저도 한번 생각해 봤고 리킹 포인트가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포컬 레이저 같은 경우 시행을 해서 환자가 팔로 로스가 되시더라도 나중에 오셨을 때 어느 정도 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응을 알 수가 없네. 이게 동영상이 아니야. 콘택이 안 깔려있으면 좋게. 나도 지난번에 배가 먹었는데 모르긴 한데. 네. 질문을 먼저
동영상은 어쩔 수 없고. 네. 우리 얼굴은 안 나와? 쪽 얼굴은 음. 근데 일단 카메라 훨씬 안 돼. 이거는 좀 많습니다. 그래. 혹시 코멘트나 질문 있으실까요? 마일드한 구리병원에서 레이저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그 주제를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주사 치료 언제까지 하나 해서 뭔가 주로 그런 얘기를 다룰 줄 알았는데 레이저를 되게 많이 강조를 해주셔서 저도 레이저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그 실제로 구리병원에서 레이저 많이 하시나요? 포컬 레이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안 하는데 그 옛날에 그 OCT 안지오가 없던 시절에는 조금 더 어려웠을 것 같은데 요즘에는 사실 OCT 안지오 보면은 그 리킹 아뉴리즘도 다 볼 수 있고 특히나 그 하나하나 아뉴리즘의 그런 시그널이 있으면은 걔가 좀 더 여기가 DM의 원인이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치면은 그 효과도 좋을 것 같고 한데 실제로 구리에서도 많이 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주로 FAG 보고 좀 엑스트라 포비아 쪽에 리키지가 심하면은 시도를 해보기는 하고요. 사실 MTVGF로 그래도 마클레드만 완전히 호전이 되면 저는 주로 로딩을 하는 편이어서 로딩 후에도 지속이 되면은 레이저를 그때 그 인디케이션에서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DME 후에 이스케믹 마클로패시 생기는 경우가 좀 종종 있어서 그냥 마클레데마가 좀 재발할 것 같거나 팔로움 로스 될 것 같거나 혹은 한 번에 그러니까 로딩 후에도 마클레데마가 조금 남아 있는 경우에는 하는 편인데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로딩 한 후에 재발하는 경우는 있어도 반응이 없는 경우는 많지는 않았던 것 같고 사실은 반응이 없으면은 좀 빠르게 스테로이드로 전환을 하는 편이기는 해서 레이저를 비교적 많이 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원래는 당연히 주사를 먼저 하는데 환자가 너무 주사를 맞을 수 있는 돈이 없고 제가 도와줄 수가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으면은 포칼 레이저를 칠 만한 데가 있으면 레이저를 치고 나서 조금 그러면 안심이 돼서 지켜봤던 것 같습니다. 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면은 혹시 뭐 아바스틴을 피프리로 놔주거나 그렇게는 안 하십니까? 저는 조금 그런 그것도 환자분들 싫으시대요. 있어요. 그것도 싫으시다는 분들이 꽤 있어서 저 자체를 싫어해서. 네, 그 돈도 일단 딱 들어오면은 뭐 증상이고 뭐고 돈 얘기부터 하는 분들이 있어서 많지는 않지만 이제 그런 분들에 있어서는 레이저를 조금 많이 의존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서브스레스 홀드 레이저를 하세요? 그거는 사실 DM에서는 저도 안 해봤고 CSC에서는 했습니다. DM에서는 혹시 해보셨나요? 근데 업스트레쇼드도 원리 자체가 IP를 자극하는 게 원리인데 테스토메시스가 좀 맞진 않아서 사실 DM에서 생각에는 크게 효과는 없을 걸로 예상을 해서 안 하고 있기는 한데 보고가 있는지는 제가 찾아보진 않았는데 아마 없지 않을까. 지점이 좀 달라서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DME에서 막 하는 거는 알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CSC에서 많이 하긴 하고 EPM 레이저는 전 CSC에서는 가끔 하긴 하는데 반응이 좋으면은 사실 PDT 안 하고도 효과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스트레스홀드는 CSC에서는 좀 시도를 하는 편이긴 합니다. 찾아보면 있기는 한데 말씀대로 널리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뭐 치료 리뷰 저널 막 해놓은 거에서는 항목증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건 왔는데 그걸 해본 적은 없습니다. 백내장이 있거나 그러면 좀 맞추기 어려울 것 같아요. 파워를. 네네. 그래서 못쓸 것 같긴 한데. 질문 아까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건 마일드 MPD 할 때도 시스테미가 생길 수 있다고 했는데 근데 그 환자가 하필이면 또 백내장 수술을 받았어요 최근에. 그럼 이게 슈도파킥 CM인지 아니면 당뇨에 의한 DM인지 어떻게 구별을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뭐, 스쿠티 CME는 FAG 해봐가지고 좀 전형적으로 좀 텔로이드 패턴이 나오거나 아니면 사실 치료를 해보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티 인플라메이션을 하면 호전이 있으면은 좀 슈터킥 클레이드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분별이 뭐 엄청나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고 사실은 치료가 되냐 안 되냐 문제로 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그리고 마일드 MPDR에서는 사실 진짜 호비아 근처에 하드엑 스테이트가 엄청 심하거나 하면은 또 CSM이 생길 수 있겠지만 뭐 진짜 안티베지에프로 인해서 엄청난 드라이브가 생겨서 마클라이드가 생기는 건 아닌 걸로 봐야 될 것 같아서 사실은 그런 마클라이드면은 안티베지에프 인젝션에도 별로 효과가 적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가지고요 사실은. 그래서 저 같으면 조금 빨리 스테로이드로 전환을 하는 편이어서 DME도 조금 좀 더 반응이 없으면 거의 바로 전환을 하는 편이어서 근데 좀 의사들마다 치료하는 방식이 좀 다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마일드 MPD를 한다는데 수술하고 백내장 수술하고 2달 정도 지나서 CME가 생기면은 이거는 슈도파킥 CM이라서 네, 그렇고 안티VEGF를 처음에 초이스하지 않고 일단 뭐 오조덱스나 스테로이드를 우선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VEGF로 넘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심하지 않으면 먼저 저는 오랄 PD를 좀 써보는 편이기는 해서 그래도 반응이 바로 있으면은 굳이 인트라비트리얼 안 하고도 호전이 있는 경우가 덜어 있어가지고요. 저는 오랄 PD를 먼저 써보고 넘어가는 편이긴 합니다. 그 서울병원에 사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케이스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유독 저희가 그 아큐베일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슈도파키 CME가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은데요. 특히나 언더라잉으로 당뇨가 있었던 환자분들이 꽤 많이 생겨서 오는데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 말씀하신 슈도파키 CME에서의 CME와 그리고 DME에서의 CME가 그래도 조금 모양이 좀 다른 느낌이 있는 것 같거든요. 꼭 FAG를 하지 않아도 좀 CT에서 정말 그런 소위 그 정말 시스토이드한 그런 스페이스가 많은 그런 형태랑 그 다음에 또 DME 같은 경우에는 되게 뭔가 좀 그 CT를 긁어봐도 좀 이분하지 않게 좀 붓는 느낌도 있고 또 자세히 보면은 또 그 마이크로 아뉴리즘이 OCT에 걸려가지고 그 이게 뭐 쌀알 모양으로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냥 DM이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래도 구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예를 들면 근데 슈도파키 CM이 의심됐는데 오랄 PD 주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오랄 PD 좀 줘봤는데 별로 효과가 없어서 저는 요즘에 거의 프라이머리로 서브텐은 그냥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황 교수님 그 스테로이드 전환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그 프라이머리로 네. 혹시 스테로이드 쓰는 분들은 어떤 경우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프라이머리로 하지는 않거든요. 저도 프라이머리로 하지는 않고요. 안티베지에프에 반응이 없는 경우에만 스테로이드로 전환을 하기만 합니다. 프라이머리로 쓰지는 않습니다. 그 DME 때. 이런 애들 다 PRP는 하는 거죠. 아니요, PRP는 안 하고 네, 저는 PDR이 PRP 아니면은 인젝테이션은 조금 시비어 MPDR이 베리 시비어 MPDR 아니면 PRP는 하지 않는다. 저는 사실 베리 시비어 PDR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퍼퓨전이 괜찮으면은 PRP 바로 하진 않아요. 네. 저는 좀
다만 이제 PDR 말고 베리시비어 MPD 할 때도 좀 안티베이지프 빨리 시작하는 편이어서 사실 PDR 인디케이션만 있기는 한데 저는 베리시비어 MPDR에서 젊은 환자들은 안티베이지프 좀 빨리 개인적으로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는 안 하시고. 레이저는 그 MV가 있을 때만 저는 하는 편입니다. 그럼 베일리 시비어 NPDR 환자인데 백내장 수술을 예정하고 있으면 PRP를 하지 않고 일단 카타락을 하고 CME가 생기면은 그게 이제 CM인지 아니면 다비드 마클라 이레반지는 아까 얘기하신 거대로 물질을 보고 하지만 헷갈리시는 경우에는 그냥 일단 CME 주면서 치료를 하셔도 큰 문제는 안 되고 DM이 조금 늦어져도 큰 문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헷갈릴 때는 CME 주면서 치료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비를 MPD 할 때는 카다락 하시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와이드 FH 반드시 해서 좀 진행하는지를 확인을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에 카타락 후에 하긴 하는데요. 근데 이제 CME가 있는 경우는 별로 없었는데 생각해 보면은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이베틱 마큘라 이데만지 아까 마일드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좀 떨어져 있으니까 구별을 뭐 여러 가지로 해볼 수 있는데 만약에 베르시비 엔피디얼이면은 이게 다이베틱 마큘라 이데만지 아니면 그냥 포스트 CM인지 더 헷갈릴 것 같아서 사실은 아까 지금 설명해 주셨듯이 패소덴시스가 결국 인플라메이션이랑 안티비제프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을 하면 카다락 후에 그렇게 심해지면 당연히 인플라메이션 때문에 찍는 거는 거의 맞기 때문에 치료는 사실 안티 인플라메토리 치료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 같고 내가 와이드 페이지를 해서 좀 확실하게 논퍼퓨전이 진짜 진행을 하고 안티베이제프 드라이브가 좀 생긴 거면은 당연히 레이저든 안티베이제프든 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냥 직후에 너무 갑자기 급작스럽게 생긴다 하면은 당연히 그 뭐 모양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PCM이와 동반됐다고 보는 것이 좀 더 치료에는 좀 더 적합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일단 수전에 OCT가 있을 테니까 그 수술 전후로 해서 그 마일드 NPDR 정도의 별로 심하지 않은 환자가 그렇게 시그니피컨트한 CME가 생겼다면 슈도파키 CM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행위는 보내요. 다 행위 보내기 때문에 뭐 저는 부담 고민은 잘 하지 않는데 발표 듣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